미 해군이 처음으로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해상 작전을 혁신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선박은 단 한 명의 승무원도 없이 최대 90일 동안 바다에서 버틸 수 있으며 수천 마일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거의 인간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잠수함을 탐지, 추적,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인 선박 한 척 비용의 일부만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설명만으론 가치가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헌터는 첨단 자율 해양 플랫폼으로 해군 전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헌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승무원이 전혀 없는 군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해상 전쟁이 영원히 바뀔 첫 번째 신호일까요?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미 해군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론 전쟁이 미래 전쟁의 핵심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광섬유 FPV 드론이든 중동 상공의 MQ-9 리퍼이든 무인 지상 차량 같은 더 실험적인 기술이든 그 흐름은 매우 분명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모두 드론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해상 전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무인 드론 보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더 크고 값비싼 선박을 저렴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해상 전투를 이미 오늘 현실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미국 해군입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한대 수상전력사령부 특별부적관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소장에 따르면 그는 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몇몇 전망을 보면 2045년까지 수상전력의 약 45%가 무인체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무인 수상정, 즉 USV로 알려진 이 선박들은 병사들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해군의 역량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투부대로서 이것이 글로벌 군비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군 지도자들은 언젠가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이 언젠가 전 세계 해역을 상시 순찰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업체들과 함께 이 기술을 눈부신 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멀지 않습니다. 올해 미 해군은 시헌터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시헌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미국 정부의 무기 개발 기관인 스카이넷에서 시작됩니다. 아니요, 다르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도 스카이넷을 언급했어요. 재밌네요. 2014년엔 바인도 있었고 저도 처음으로 라이더를 지하실에 가뒀죠. 그때가 참 좋았어요. 다르파와 미 해군 연구국 액트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ACTBUB는 대잠수함 연속 추적 무인 선박 의미합니다. 이 영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약어가 3개나 나왔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다르파와 미 해군 연구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 두 기관이 미국 군대에서 가장 멋지고 비밀스럽고 때로는 가장 무서운 장난감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임무를 자주 맡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산으로 말이죠. 이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10여 년 전 그들은 중형 무인 수상정, 즉 MUSV의 시제품을 설계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목표는 센서 플랫폼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무인 선박 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은 2016년에 더 널리 공개되었는데 이때 다파의 설계 및 건조 단계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ONR의 시험 단계로 넘어갔으며 그들은 이 선박을 시헌터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죠. 그리고 시헌터를 시험하면서 얻은 교훈 덕분에 미 해군은 2017년에 라도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두 번째 선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도스는 시 섀도우 등 실험적인 해상군사 선박을 설계한 뛰어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멋진 이름이기도 하죠. 영상으로도 다뤘으니 관심 있으시면 이 영상 후에 확인해보세요. 레이도스가 작업을 마쳐 2021년 새로운 선박이 미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두 번째 선박은 시호크라고 불렸는데 똑같은 이름의 해군 헬리콥터와 혼동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복잡한 약어가 붙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동을 피하고 설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늘 영상에서 두 선박 모두를 시헌터라 부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박들의 한급입니다. 두 선박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후 두 선박은 작전과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스카이넷 보트를 미리 시험해보는 건 언제나 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실제로 시연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확히 뭘까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게 마치 목욕할 때 고무 우리들과 모이 해전놀이를 하면서 가지고 노는 작은 모형배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적어도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 무인 선박입니다. 이 설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배가 트라이마란이라고 불리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트라이마란은 주 선체와 그 양쪽의 측면빔으로 연결된 두 개의 더 작은 외부 선체로 이루어진 다중선체 선박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설계는 고성능 요트나 레저용 선박에서 주로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특수 군용 선박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은 단일 선체보다 속도, 안정성, 안전성이 뛰어나 자주 선호되며 특히 무인 조종 시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상부의 센서, 안테나, 통신 장비, 모듈형 탑재함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값비싼 신경계를 고급 요트에 붙이고 회색으로 칠한 다음 보안 승인을 부여한 해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비에 정확히 어떤 무장이 탑재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이죠.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시연터에는 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미국답지 않죠.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시헌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선박의 재원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 괴상한 창조물은 실제로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두 질문 모두 간단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박은 원래 전 세계 바다에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역할이 상당히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헌터에 대한 자세한 재원도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정보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각 선박의 길이가 약 41m, 즉 135피트로 아크틱 트라이엄프보다 약 10% 짧다는 점입니다. 멋지죠? 아크틱 트라이엄프는 물에 뜨지 않으며 만재시 약 135톤으로 받침대 제외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하자면 그냥 당신의 어머니를 상상해보세요. 항상 만재 상태시죠? 죄송합니다. 이 배는 무거워도 27노트로 달릴 수 있습니다. 14,000갤런 연료로 쌍둥이 디젤 엔진을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죠. 90일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려 석 달입니다. 이로 인해 약 10,000해리, 즉 대략 18,500km의 항소거리를 자랑하죠. 비핵동력 선박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시헌터가 한 번 연료를 채우고 캘리포니아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 본토까지 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군 기준으로 보면 시헌터가 개발된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해 괌까지 갔다가 다시 진주만까지 한 번도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헌터는 거친 바다에서도 성능이 뛰어나며 최대 2m, 약 6.피트 높이의 파도를 넘나들면서도 21노트의 속도로 완전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6m가 넘는 파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피트로 평균 기린보다 더 높습니다. 저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이 정보를 쓴 분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배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시헌터가 그 긴 거리를 거친 바다에서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리고 원격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선박에는 승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한 명도요. 6m 1cm짜리 파도가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지켜보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리퍼 드론 같은 데 쓰이는 조종 스틱조차도 이 선박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운용자들은 다른 배나 육지에서 임무 명령을 이 선박에 보내고 시헌터는 그 명령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꽤 똑똑합니다. 임무에 특화된 자율 행동들이 프로그래밍될 것이고 여러 대의 다른 무인 수상정들과도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소말리아 해적들은 유령선 한 대에게 습격당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자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관리해 작전 신뢰성을 보장하고 지능적인 적과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해상법과 안전 항해를 요구하는 국제 협약도 준수할 수 있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고 각국의 영해로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리 정한 매개 변수만으로 인간 개입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꽤 기본적이지만 유용하며 이 시스템은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걸 어떻게 해내는지 저희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도요. 전투작전에 맞춰 훈련된 인공지능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흑마법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달파가 설명 요청에 답하지 않아 저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시헌터에 대해 더 놀라운 점은 추가적인 입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이미 2017년 에달파와 해군연구국 오해난의 원래의 선박에서 테스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는 분유 원래의 선박에서 정밀 전문들의 청가바조 태가 IC 해군국 마주 테스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 당정정 이대 도밀업하는 거죠. 보밈 추제의 많음을 정의 도량하다. 그게 벌써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즉 달파가 직접 말하는 실전적인 운용 시나리오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되고 조정되고 다듬어졌다는 뜻이죠. 이 선박은 유인 및 무인 형태로 미 해군 다른 함정과 함께 시험됐습니다. 2022년에는 USS 윌리엄 P. 로렌스가 위성으로 시 헌터와 통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방식이 실제로 운용될 때 거의 확실하게 적용될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인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박은 유인 함정을 확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이 하는 일, 아마도 그 어떤 선박보다도 더 잘하는 일은 바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헌터의 주요 목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바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주파 고정소나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잠수함이 발견되면 추적이나 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안의 하루를 얼마나 망치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잠수함을 더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드론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나라들이 잠수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많은 잠수함이 상황에 따라 탐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정말 넓은 곳입니다. 고피가. 그리고 잠수함 기술은 독일 유보트 시절에 비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공기부려 추진 기술 덕분에 디젤 전기 잠수함은 매우 조용해서 훨씬 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즉, 들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만큼 어두운 심해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런 잠수함을 찾는 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밤에 사막에서 특정한 검은 모래알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그 모래알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미 해군에게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수함 덕분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완전히 탐지되지 않은 채로 적국 해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수함은 미국 본토와 미 해군 수상함에 대한 몇 안 되는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설계된 것이 바로 시헌터입니다. 시헌터 드론 함대가 자율적으로 바다 여러 구역을 계속 순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 모래알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이러한 드론들을 전 세계의 공해에 배치해서 미국 해역에 잠수함이 접근하기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움직이며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신전 교리는 어떤 센서든 어떤 타격 수단이든 이라는 모델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탐지되는 순간 즉시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무인 선박이 많아질수록 센서도 많아지고 센서가 많아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상전이 얼마나 달라질지 굳이 대머리 유튜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인 선박들은 항상 정비나 연료 보급, 승무원 교대 등을 위해 항구에 들러야 합니다. 하지만 시헌터 같은 로봇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파의 초기 설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마치 당신을 만지면 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달팽이에 대한 사고 실험처럼 상상해보세요. 시헌터는 달팽이와 비슷하지만 27노트로 이동하며 폭내를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했다면 100번도 말했을 겁니다. 미국 군대를 아무리 두려워해도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방어적이고 지원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함대 여러 개가 미국의 동서해안을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만,
항구, 그리고 기타 민감한 해양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24시간 7일 내내 탐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인 함정이기 때문에 유인 미 해군 함정에 추가적인 지원과 보급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어뢰 같은 물자를 작전 배치 중인 함정에 전달함으로써 그 함정들의 작전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수 함정들이 항공모함 전단을 둘러 잠수함의 접근을 막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헌터를 어떻게 배치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런 기술이 단순히 잠수함을 찾는 데만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술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파,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무인 선박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해상 임무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대잠수함 전 전용 함정에서 보다 범용적이고 임무 특화된 무인 플랫폼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이 선박의 잠재적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미 해군 내에서 명확하게 논의된 이러한 능력 중 하나는 기뢰 제거 작전입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기뢰 해역에 드론을 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선박은 긴 작전 지속 시간 덕분에 감시와 정찰 임무에도 쉽게 활용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시헌터가 유인 함정보다 훨씬 앞서 정찰을 하면서 적을 탐색하고 심지어 적 항공모함이나 중국과 같은 고가치 자산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박은 이동식 해상 데이터 중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어 함대나 민간 비상 상황에서 임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군인이나 민간 재난, 예를 들어 비행기가 해상에 추락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장기 환경 모니터링에 투입되어 해양 온도, 오염, 해양 생물 추적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 대형 선박을 흉내내는 미끼로도 활용됩니다. 이 선박은 해저 케이블 지도화, 석유 파이프라인, 해상 풍력 발전소 등 해상 인프라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점점 적대국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터가 가진 뛰어난 자율성과 지속성 덕분에 이 선박은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그물에 무기를 장착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자전이 가장 유력한 발전 방향으로 보입니다. 아직 DARPA가 수정헌법 제2조를 내세워 AR-15를 선체에 장착한 적은 없으니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무기를 갖추게 되면 무장 호위함으로 무역선을 보호하거나 공해를 누비는 동안 전방 배치된 신속 대응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사실 시헌터와 관련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미 해군의 그 성가신 미 해군 안보 담당 부서들은 관련 언급이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지 않도록 일부러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죠. 많은 자료에서는 시헌터가 완전히 비무장 상태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항상 모듈식 탑재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인도적 지원을 위기 지역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전쟁 탄두를 정확히 목표물에 투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종류의 선박에서는 직접 타격 능력도 많이 언급됩니다. 여기에 대잠전에 집중하는 점까지 더하면 미 해군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론 폭격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드론에 대한 무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감독만 받고 운용되는 선박에 직접 타격 무기를 탑재한다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스카이데트. 결국 전 세계의 바다를 혼자서 항해할 수 있는 이 선박이 스스로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공격에도 무력화될 수 있으니 그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물론 이것이 시헌터가 오늘날 어떤 초비밀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이 함급이 무장화가 매우 뚜렷한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또한 이 플랫폼이 목표물의 바로 근처에서 작전상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병사를 소총 없이 전장에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죠. 소련의 별이여 동지, 결국 포괴, 어뢰, 미사일, 소형 드론, 혹은 이번 주에 달파가 만든 무서운 무언가 등 어떤 것이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그리고 독립적으로 또는 유인-무인 조합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헌터가 유인 수상함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자율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언젠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면 더욱 그렇죠. 자율적으로 작동할 때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 병사들과 협력할 때 시헌터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연한 임무 수행 능력 외에도 여러 자율 함대를 단 한 팀의 육상 승무원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기존 유인 함대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렇게 하면 해군 인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면서도 집단적인 위협 수준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해군 전력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육지, 바다, 공중에서 운용되는 모든 대형 드론 함대에 해당하는 동일한 절충점입니다. 저렴하고 성능 좋은 드론이 많을수록 전력 승수 효과도 커집니다. 프레드 케네디 달파 전술기술국장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액티브는 소수의 매우 뛰어나고 같이 자산을 대량의 범용된 단순 플랫폼으로 배치하는 해상 전투기기의 수중의 쟁승들의 가치 및 조기한 벽적으로 사용하며 이 어미는 기동 단투춤을 배치한 청상입니다. 배동의 달고는 문을 잘 치며 상을 침하기. 액티브는 소수의 매우 뛰어나고 같이 자산을 대량의 범용된 단순 플랫폼으로 배치하는 죽음 정글에 정하는 고등부록의 다사는 축에 한창 간다. 북을 하면여 할시동 지병 수건의 캡처. 소수의 매우 뛰어나고 같이 자산을 대량의 범용된 단순 플랫폼으로 배치하는 새로운 해상 전투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 단순 플랫폼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인용 끝. 이것을 체스판에 비교해보세요. 모든 것을 퀸으로 해결하는 대신 미 해군은 수십 개의 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장한 시헌터 한 척이 혼자서 적국의 해군 구축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내 세금이 적이 날아간다는 말도 할 새 없이 바로 격침될 겁니다. 하지만 30척이라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조와 운영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시헌터는 처음 개발될 때 약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 해군 기준으로도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유인 함정 가격을 보면 더 놀랄 겁니다. 얼리버크급 구축함은 저희가 예전에 다룬 멋진 장비 중 하나니 영상 후에 꼭 확인해보세요. 두 척을 건조하는데 20억 달러, B로 시작하는 20억 달러가 듭니다. B. 그들이 같은 임무를 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들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시헌터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은 제공하는 효용에 비해 전장에서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저희가 계산을 다 했으니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구축함 한 척 비용으로 시헌터 100척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식사나 숙소 제공이 없어 운용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하루에 1만 5천에서 2만 달러 정도가 드는 반면 현대 유인 구축함을 운용하는 데는 하루에 70만 달러가 듭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35배에서 47배나 더 저렴한 셈입니다. 접근성이나 승무원 지원 시스템이 전혀 필요 없어 훨씬 더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시헌터의 현황은 어떨까요? 개발 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미 해군의 드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렴하고 성능 좋은 드론 개발에 있어서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던 미군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론 프로그램에 뛰어들어 드론 함대를 위한 기체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미 해군은 보유하고 있던 소형 무인 수상정 수를 고작 4척에서 수백 척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드론 제작에 맛을 들인 것이 분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속도가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드론 전쟁의 도래로 인해 조달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시헌터와 같은 다른 중형 무인 수상정 MUSB 설계의 도입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존 같은 곳에서 미군의 드론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정말 큰 손입니다. 레베카 게슬러, 미 해군 최초의 로봇 및 자율 시스템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용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MUSB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선박을 위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임무에서 증가하는 무인 시스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용 끝. 해군은 이제 MUSV와 관련해 2026년 9월까지 설계를 실제 함정으로 만들어 바다에 띄울 기업들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미국은 이번에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군이 드론에 대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미 많은 테스트를 거친 성숙한 설계와 협력하는 데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시헌터는 초기 설계부터 실전 배치까지 약 10년이 걸렸고 워싱턴 DC는 다른 효과적인 설계를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오크와 시언터는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2026년 1월에 미 해군 수상함대의 일원으로 완전히 배치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두 척뿐이지만 이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어딘가의 중동 국가에 자유를 전달하는 마지막 함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런 밀러 대위, 현 수상함 개발 그룹 1의 사령관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수상함대 협회 회의에서 두 대의 드론이 더 이상 실험용 선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함대 통제하에 배치되어 수상 전력에 할당되고 훌륭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인용문 끝.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척 중 한 척이 미 항공모함 타격단의 일부로 배치될 계획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실험 및 테스트 단계를 확실히 벗어나 본격적인 작전 배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함정 중 어떤 함정이 항공모함과 함께 배치될지, 어느 전단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배치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2026년 초 중동의 적대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 이 영상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곧 한 척이 오만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언터와 관련해서 미국은 적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세부 사항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밀러 대위도 언급했는데 저 사람 그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밀러 대위? 그 사람이 맞아? 잘 모르겠네. 밀러 대위는 미국이 비슷한 시기에 세계의 새로운 USV 초기 지휘사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이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역량과 이해도가 플랫폼이 성숙해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미 해군이 결국 모든 함대에 USV 전대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들이 지금의 시언터만큼만 잘해도 워싱턴 DC에는 분명 좋은 일이 될 거야. 2027년까지 11대 MUSV를 보유하는 것이 계획이야. 계산해보면 올해 기존 2대에 더해 9대를 추가로 완성할 계획이라는 뜻이지. 2030년까지 해군은 30대 넘는 MUSV를 가질 것으로 보여. 이후는 아무도 몰라. 10년 안에 수백 대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시언터급에 대해 극찬을 했지만 정말로 훌륭한 플랫폼인 건 맞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모를 만큼 순진하지는 않아. 우선 MUSV를 둘러싼 교리는 아직 개발 중이야. 우리가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현대 해군 전장에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지. 운용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어. 시언터의 명령과 지침은 누가 정하나? 기동부대 내 위치는 어디가 적절할까? 어떤 함정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일까? 어떤 임무를 우선 맡겨야 할까? 지휘관들은 이 함정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줘도 된다고 볼까? 유인 함정과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이 격화될 때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까? 어느 정도의 인간 감독이 필요할까? 보시다시피 질문이 정말 많아.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야. 이제 우리를 애태우지 말고 저 함정에 죽음의 광선을 달 건가? 내 말은 방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아니겠지만 이 모든 게 우리가 답을 알고 싶은 질문들이야. 미 해군. 진심으로 말해서 해군이 시언터가 단순히 원격 조종되는 배가 아니라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함대 내의 적절한 위치에 올바른 운용 개념과 함께 통합하는 것이 최대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쌓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미식 축구에 비유하자면 아마 제가 잘 모르는 비유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해군은 시언터의 역할을 알지만 작전 계획은 아직 작성 중입니다. 미국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가끔 직접 공을 들고 뛰어보며 효과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비유를 이해합니다. 유지보수 문제도 결코 작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친 바다와 해군 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율 선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배치되어 자연의 힘에 휘둘리고 공격도 받을 것입니다. 충분히 큰 파도가 전자장비를 망가뜨리거나 안테나를 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만약 큰 바위에 맞아서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야 작동이 멈출까요? 모든 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이 있나요? 이 선박은 무인입니다. 결국 이런 장비가 고장나 바다 위에 멈추는 상황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잠수함을 추적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운용될 장비라면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언터는 2019년 테스트 단계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에서 진주만까지 자율 항해를 했는데 가는 길에 호위선 승조원이 3차례 올라타
엔진 정지와 발전기 문제 등 기계적 결함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충격을 받기 시작할 때 이런 수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뢰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라고 너무 빨리 단정 짓지는 마세요. 복귀 항해는 1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완주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90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테스트는 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헌터가 지금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면 대부분의 내부적인 정비 문제들은 이미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소식이나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은 지정학적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비슷한 것을 개발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모방품을 만들어냈고 훨씬 더 뾰족한 버전으로 자체 개발했습니다. 워싱턴 DC는 티무에서 만든 시헌터가 원본과 동일한 모든 작전 능력을 갖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선박의 세부 정보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라도 펜타곤은 아마 그 정보를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헌터가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실제 물 위에서처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배치에서 성능을 입증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배가 독특한 가치를 더하는 다재다능하고 유능한 함정으로 평가받을지 아니면 해군 전투를 완전히 혁신하는 무언가로 평가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함정에 관해서라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해군 소장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미래는 지금입니다. 무인 시스템,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용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